오늘날 우리는 마트나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에서 아이스크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아이스크림을 먹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현대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얼음을 저장해 사용해왔습니다. 삼국유사에는 28년 신라의 유리이사금이 장빙고를 만들라고 명령한 기록이 있고, 삼국사기에는 505년 지증왕이 얼음을 저장하라고 명령을 내린 기록이 있습니다. 백제는 저장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백제 유적지에 빙고가 있던 흔적인 빙고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는 부여에서 여름철 사람이 죽으면 얼음을 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기록들에서 얼음을 이용해 다가를 즐긴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 신당서에 신라에서는 여름철 음식을 얼음 위에 둔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얼음을 이용해 만든 다가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부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고려는 빙고에 저장했던 얼음을 여름이 시작될 때 왕실과 관청 관리, 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받은 얼음으로 여름에 얼음 꿀물을 만들어 마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선은 서울에 동빙고, 서빙고를 만들고 지방 여기저기 빙고를 만들었는데요. 저장한 얼음은 음식, 의류, 제사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조선에는 얼음을 화사받은 관원들이 얼음을 잘게 부수어 화채를 만들어 먹었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구한말 갑오개혁에 따라 나라에서 담당하고 있던 빙고 업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때 이창이란 사람이 원만 회사를 세워 나라가 했던 빙고 업무를 사업화했는데요. 회사는 대한제국이 멸망하며 일본에 넘어가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한반도에서도 얼음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1913년 4월에는 지금의 서울 용산 제1철로 근처에 일본인 제빙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경부선 기차에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로 겨울에 한강에서 캐낸 얼음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어서 경성 천연빙회사, 조선 천연빙회사가 설립되었는데 두 곳 역시 한강에서 캐낸 얼음을 보관해 여름에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얼음 회사들은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얼음값이 공급량에 따라 들쭉날쭉하기도 했고, 얼음 회사 자체가 관청 허가가 없다면 함부로 설립할 수 없었습니다. 얼음 가격에 대해서는 꽤 문제가 많았습니다. 폭리에 대해 비난이 많아지자 경의선을 통해 두만강 얼음을 경성에 들여와 경성의 얼음값을 떨어뜨리기도 했고요. 38년에는 폭염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저울의 무게를 속여 파는 장사꾼들이 등장해 수십 명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가격이 어찌되었든 이 시기부터는 경성에서 얼음을 구하기가 과거에 비해 비교적 쉬워졌고, 1900년 이후 여름이면 경성 시내 거리에 빙수점 간판이 내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빙거류를 본격적으로 대중적으로 먹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입니다. 일본인들이 주도해 경성에 수많은 빙수 가게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빙수기를 도입해 얼음을 갈아낸 뒤 여러 부재료와 설탕, 우유를 넣어 판매했습니다. 빙수점은 소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들도 점점 빙수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33년 동아일보에는 대전에 사는 양기철 씨가 빙수업 경영지식이라는 글을 투고했는데, 각각 15원씩 하는 빙수기와 냉동고를 사면 별다른 기술 없이 좁은 곳에서도 시작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참고로 1930년대에는 쌀 한 가마니가 13원 정도 했습니다. 빙수와 달리 아이스크림은 1920년대에 접어들어서야 신문에 조금씩 기록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 시기에 경성을 비롯한 대도시에 아이스크림 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에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법이 기사로 실릴 만큼 인기를 끌었고, 당시 어떤 한 조선인은 아이스크림이 애인의 키스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반면 아이스크림 장수들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아이스크림 장수가 직접 투고한 글에 따르면 땀을 철철 흘리며 경성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 하고, 장사를 하면 사람들이 호통을 치며 값을 깎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장마가 길어지면 장사가 더더욱 힘들어지고,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날이면 반통도 팔기 힘들었다고 하네요. 한편 아이스크림 위생 문제도 만만치 않았는데, 경성 호텔에서 8명이 아이스크림과 소세지를 먹고 구토 후 인사불성이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40년대부터는 일본의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한반도에서도 설탕이랑 향료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아이스크림 장사가 매우 힘들어졌고 국가에서 여러 통제가 가해지기도 했습니다.
물에 설탕과 향료를 타서 얼린 아이스 깨끼의 경우 당도에 따라 가격을 낮춰받게 했고, 물은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해방 후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중소도시에는 아이스 깨끼를 파는 사업체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새그리 핀 설탕물에 막대를 꽂아 올려 단순히 단맛 나는 얼음덩어리에 불과했지만 점점 발전해 단팥과 우유물을 혼합해 판매했습니다. 이 시기에 석빙고와 앙꼬라는 아이스 깨끼가 등장해 유명세를 탔습니다. 아이스 깨끼는 중소규모 공장들이 많았고 어린이들을 모집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스 깨끼의 변화와 동시에 60년대 중반부터 일명 하드 아이스크림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아이스 깨끼를 팔던 군소 영세업자들이 우유를 넣으며 변화를 주도했지만 1962년 하드 아이스크림의 대명사 삼강하드가 등장합니다. 삼강유지화학이라는 회사가 일본 유키지루시 유역과 기술 제휴를 맺고 아이스크림 제조기를 들여오면서 만들어낸 제품인데요. 아이스크림이 기존의 소규모 수공업 생산에서 대규모 기업화된 생산 체계로 바뀌게 된 제품입니다. 여담으로 삼강하드가 출시될 당시 삼강은 삼성 이병철 회장의 친형 이병각 사장이 운영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는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시장이 급성장하고 급변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먼저 아이스크림 시장에 새로운 회사가 등장했습니다. 제과업으로 성공한 혜태는 덴마크 회사 호이어로부터 아이스크림 기계를 들여와 공장을 지었습니다. 거기에다 아이스크림에 자동 제조, 포장기까지 도입했는데요. 이때 브라보콘과 패밀리 아이스크림, 빙고 아이스바, 누가바가 탄생하게 됩니다. 혜태가 만든 이 아이스크림들은 전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며 팔렸습니다. 브라보콘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만 개씩 팔릴 정도로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이때 또 다른 회사도 시장에 진입하는데요. 데일유업이 미국 퍼모스트사의 라이센스를 얻어 고급 브랜드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데일유업은 생우유를 넣은 고급 아이스크림 투게더를 출시했으며 이어 비비빅을 출시해 점유율 1위인 혜태를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시장 선발주자였던 삼강도 이에 질세라 아만나를 출시했고 비닐 튜브 안에 있는 모든 아이스크림의 이름을 쭈쭈바로 바꿔버린 그 아이스크림 쭈쭈바를 출시했습니다. 삼강, 혜태, 데일 3사의 경쟁은 점점 과열되었습니다. 서로 앞다투어 소매점에 보냉기, 간판, 냉장고를 달아주었고 아이스크림 가격을 덤핑까지 하면서 경쟁했습니다. 여기에 75년부터 대대적인 광고전으로 번져 텔레비전, 라디오 광고 등 제품 선전에 돈을 물쓰듯 사용했습니다. 그 시절 광고료에 월 1억씩 사용할 정도였으니 엄청난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경쟁이 격해진 것은 빙가류 시장의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72년 10억 원에 불과했던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는 77년 무려 500억 원을 넘겨버렸습니다. 이러한 급성장에 삼립이 시장에 진출했고 롯데가 삼강을 인수하는 등 시장은 계속해서 변화했습니다. 2000년대부터 한국 아이스크림 업계는 드디어 한반도를 벗어나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브라질, 미국에까지 수출되었죠. 국내에서는 대기업 아이스크림 시장 외에도 베스킨라빈스 같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도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수제 아이스크림을 파는 전문 매장도 속속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스크림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계속되어 시장 규모는 2015년 2조 원까지 달해 정점을 찍었으나 현재는 매해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해 2019년 한국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5,418만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